오늘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은 전선이 어디까지 확장됐느냐가 아니라 이 전쟁이 어느 단계로 넘어갔느냐입니다. 지금 상황은 국지 충돌을 이미 넘어섰고 두 국가 모두 전쟁을 관리하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총성이 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구조를 서로 끊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교전 발생 구간은 태국 동부와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 전반으로 확대됐고 확인된 교전 구간만 약 120km 이상입니다. 사망자는 양측 합산 최소 38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피난민은 캄보디아 북서부와 태국 동부를 중심으로 50만 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성격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초반에는 국경진지와 포병진지 중심의 교전이었지만 현재는 후방보급과 국가 인프라를 겨냥한 작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태국 공군의 시엠립 공습입니다. 시엠립은 국경선에서 직선거리로 약 7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며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캄보디아의 상징적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공습은 군사적 타격을 넘어서 정치적 메시지를 동반합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군 특작부대가 후방으로 침투해 정부시설과 군사시설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습의 명분을 쌓았고 캄보디아는 이를 주권 침해이자 민간인 공격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진짜 핵심은 공습 장면이 아니라 숫자로 드러나는 보급 차단입니다. 태국은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캄보디아로 향하는 육로 연료 수출을 전면 중단했고 라오스로 향하던 유조 트럭까지 통제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80대에서 100대가 넘는 유조 트럭이 국경 검문소에 묶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캄보디아의 연간 석유 소비량은 약 25억 리터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태국을 경유하거나 태국에서 직접 공급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합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태국이 밸브를 잠그면 캄보디아는 몇 달을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몇 주 안에 군과 민간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해상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태국 해군은 캄보디아로 향하는 석유와 군수물자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단계에 올렸고 캄보디아 항만 인근 해역을 고위험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입니다. 캄보디아는 서쪽과 북쪽이 태국에 막혀 있고 해상 출구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 통제까지 강화될 경우 전략적 기동 공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는 전투의 승패 이전에 전쟁 지속 능력 자체를 흔드는 조치입니다. 군사력 구조에서도 격차는 분명합니다.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 약 50여 대를 실전 배치해 제공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하루 평균 5회 이상 제한적 출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전투기 전력이 사실상 전무해 지상 화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사용하는 122mm 다연장 로켓이나 중국제 박격포는 사정거리와 명중률에서 항공전력과 근본적인 비대칭을 가집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외교적 완충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주도하던 아세안 외교장관 특별회의는 당초 12월 16일 예정이었지만 연기돼 22일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전장은 하루 단위로 상황이 바뀌는데 외교는 일주일 이상 공백이 생긴 셈입니다. 그 사이 태국은 연료와 보급을 죄고 캄보디아는 국제 여론전에 집중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총알 숫자보다 연료 리터 수로 계산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더 많은 포탄을 쏘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움직일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전환된 겁니다. 12월 16일 현재 태국은 전쟁을 끌 수 있는 스위치를 하나씩 잠그고 있고 캄보디아는 그 스위치를 다시 열 명분을 국제사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전황은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남아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아니라 전쟁이 어떻게 마비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1일 캄보디아 뉴스 영상입니다. 새벽 뉴스 화면에 태국 공군 F-16이 캄보디아 국경 쪽으로 저공 접근하는 영상이 잡히던 순간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이 장면을 동남아 변방의 작은 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뒤에서 줄다리기를 벌이는 시험대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군사매체 워조는 태국 공군이 운용하는 F-16 전력 50대 가운데 상당수가 국경 800km가 넘는 분쟁선 여러 구간에 분산 배치됐고 이번 공습은 그중 일부가
캄보디아군 포병 진지를 정밀 타격한 사례라며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태국 국방부가 캄보디아 측에 배치된 중국제 장거리 다연장 로켓 PHL-03 6기를 지목하며 이들 발사대가 공항과 구경병원까지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힌 대목을 강조했는데, 이 한 줄 때문에 이번 충돌이 중국제 로켓과 미국제 전투기의 성능 그리고 전장 운용 철학까지 검증하는 부대가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미국 통신사 로이터는 이 국경 전투를 소개하면서 더 노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서로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국경 817km 전역 16개 축선에서 BM-21과 중국제 로켓, 전차, 무장 드론, F-16 전투기가 동시에 맞부딪히는 양상으로 번졌고, 사흘 만에 캄보디아 쪽 민간인 9명과 영아 1명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태국군도 전사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양측에서 국경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을 피난 보내면서 이미 3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난 상태라는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이 분쟁을 로켓과 전투기, 드론이 뒤엉킨 현대전 교과서 같은 충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더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이 전장이 이제 우리 일상과도 맞닿았다는 현실입니다. 외교부는 12월 10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50km 이내 전 지역의 여행경보 3단계 철수 권고를 발령하면서 이미 그 지역에 머무는 우리 국민에게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정부 문서에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힌 태국 국경 인근 4개 주와 캄보디아 포이펫 프레압이 이어 주변이 붉은 표시로 바뀌어 있고, 이 지도는 한국이 이 갈등을 단순한 남의 나라 소식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직접 위협으로 판단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국내 언론 가운데 일부는 이번 사태에 방가세가 된 무기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서울의 한 매체는 7일 시작된 30분짜리 총격전이 사실상 중국산 장거리 로켓포 PHL-03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고,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는 태국과 중국제 포병 전력의 기대는 캄보디아의 대립구도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태국이 로켓 발사 원점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F-16 공습을 승인했고, 캄보디아는 자국 화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국제 로켓이 무력화될 경우 국경선 방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내 정치 변수까지 끼어들었습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집회장에서 자신이 올해 여름 양국에 5일간 교전을 전화 한 통으로 멈췄다고 자랑하며 다시 두 나라 정상과 통화해 전쟁을 멈추겠다고 발언한 장면을 따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총리는 외부 지도자가 마음먹은 대로 전화를 걸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중재가 필요하다면 정식 절차와 의제가 먼저 합의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구도는 한국 입장에서 매우 익숙한 그림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통해 제공하는 고급 전투기와 공중 전력이 한쪽 날개에 서 있고, 중국이 상대편의 장거리 로켓과 포병 체계를 공급하는 구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민간인 수십만 명이 국경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쫓겨가는 난민 상황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전장이 더 이상 뉴스 속 지명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K9 자주포와 천무 FA-50이 이미 실전 운용 중이고, 우리가 파는 무기와 경쟁하는 중국 장비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미국이 동맹국 공군력 사용을 어디까지 용인하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이번 사태 한가운데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보신 태국과 캄보디아의 포성은 한국 방산과 외교 전략을 가늠하는 시험장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외신이 정리한 전장 데이터와 국내 보도를 기반으로 이 분쟁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왜 중국제 로켓과 미국제 전투기라는 조합이 결국 한국의 선택과 직결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이번 충돌이 갑자기 전선 전체로 확전된 이유는 전력 격차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을 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장갑차 이동 속도, 포병 사거리, 공군 출격 편대수, 그리고 야간 징역률 같은 전장 데이터만 뜯어봐도 이 싸움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국경에 투입한 스트라이커 장갑차 여단 규모는 대략 90대 수준으로 보입니다. 실제 태국 육군이 보유한 M112-6과 M112-8 계열 장갑차는 총 130여 대인데 그중 최소 절반이 국경 북부와 서부로 빠르게 이동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트라이커의 최고 속도는 시속 97km, 주간 작전 반경은 약 500km라 국경선 817km를 여러 축선으로 동시에 압박하기에 충분한 성능입니다. 반면 캄보디아가 내세운 전차 전력은 거의 박물관급입니다. 주력 전차 T-55는 1960년대 모델로 장갑 관통력이 195mm 수준에 머물고 사격 통제 장치는 열상조차 없는 구형이라 시야가 1km만 넘어가면 실질적인 전투력을 잃습니다. 이런 전력을 태국군의 열상조준경이 달린 M6C 베이스3 장갑 관통력 350mm에 달하는 105mm 포와 비교하면 전투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포병 화력도 극적으로 갈립니다. 태국 왕실근위 제2포병연대가 운영 중인 M198 155mm 곡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22km, 로켓 추가 장약을 쓰면 30km까지 올라갑니다. 전체 보유 수량은 90문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국경 투입 규모가 24에서 30문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가 배치한 BM-21은 사거리 20km, 탄두 중량 20kg으로 파괴력은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재장전 속도가 느려 포병전에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공급한 PHL-03은 사거리 70에서 130km, 탄두 중량이 70kg에 달해 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타격 자산입니다. 실제로 태국 공군 F-16이 초기에 공습한 지역은 이 PHL-03의 이동 루트였고 태국군이 공개한 타격 좌표가 국경에서 18에서 22km 안쪽으로 집중된 것도 이 로켓의 예상 운용 범위에 맞춰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에서 전장을 가른 건 압도적인 제공권과 기동 속도였습니다. 태국은 F-16A B-52대 중 20대를 개량형으로 운용하며 하루 6-8회씩 연속 출격했고 전투기 형대인 캄보디아는 사실상 대응 수단이 없어 포병을 민가 근처로 끌어들이는 비정상적 전술로 버티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태국 공군의 유도폭탄 명중률은 실전에서도 80%를 넘는 것으로 평가돼 초반부터 전장이 기울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여단이 약 3시간 40분 만에 국경 검문소를 돌파하며 장갑차, 보병, 드론 정찰이 결합된 현대적 정역전을 그대로 펼쳤고 캄보디아의 지뢰 박격포 저격수 전술은 열상 장비와 드론 폭격에 효과적으로 제압됐습니다. 해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 해군의 고속정과 해병대는 캄보디아 해군의 노후 전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작전을 전개했고 국경 지역 건물과 지휘 시설이 연이어 타격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제공권과 기동력, 정밀 타격을 갖춘 군대가 전장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태국의 정역전은 한국이 구축한 K9, 천무, FA-50 같은 체계가 왜 현대전에 적합한지 실전으로 입증한 사례이며 한국 방산이 동남아 전략 환경의 실제 기준점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